저는 나이가 들면 사람은 조용히 사라져가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75이 된 지금 한 달에 60만 원 남짓한 연금과 얼마 안 되는 저축으로 살아가는 제 세계는 하루하루 작아져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라고 말해 주었을 때 제 마음은 희망과 불안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딸의 집 현관을 넘어선 그 순간부터 시작된 새로운 생활이 이토록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게 될 줄을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는 올해로 75이 되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 2층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변함이 없는데 제 몸만은 확실히 변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아침에는 어김없이 5시에 눈이 떠집니다. 젊은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라 이제 와서 고칠 수도 없습니다. 남편이 아직 살아있던 시절에는 또 그렇게 일찍부터 일어나느냐며 핀잔을 주곤 했지요. 제 남편은 5년 전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9년간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결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살아온 나날들은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건강하던 시절에는 1년에 한 번은 온천 여행을 떠났습니다. 특히 산자락의 작은 여관이 마음에 들어 3년 연속으로 같은 곳에 묵은 적도 있었지요. 남편은 산을 오르는 것을 좋아했고 저는 걸음이 느린데도 따라가느라 애를 먹었지만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치와 여관에서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잔이 무엇보다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 추억도 이제는 아득해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제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입이라고는 국민연금뿐 한 달에 나오는 돈은 겨우 60만 원입니다. 젊었을 때는 마트 계산 때나 청소 일을 했지만 정규직으로 오래 일해본 적이 없어 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탓입니다. 집 대출만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 갚아두었기에 살 곳이 없어 곤란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관리비며 식비며 병원비 그리고 얼마 안 되는 교재비를 생각하면 한 달의 절반쯤 지나면 벌써 지갑 속이 허전해집니다. 이번 다른 감기로 병원에 다녀왔으니 남은 건 5천 원 정도밖에 없으려나. 냉장고를 열면 특가로 산 두부와 계란 그리고 약간의 채소뿐. 고기나 생선은 일주일에 한 번의 사치입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먹음직스러운 홈쇼핑 음식을 보면 저런 건 나와는 상관없는 세상 일이지 하고 스스로를 타이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혼자 사는 지혜는 어느새 몸에 배었습니다. 목욕은 사흘에 한 번, 나머지 날은 간단히 씻기만 합니다. 전깃불은 부지런히 끄고 겨울에는 기름을 아껴가며 난방비를 줄입니다. 입는 옷은 몇 년째 같은 것뿐.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또 그 스웨터를 입고 있느냐며 웃었을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즐거움은 역 앞마트의 특가 세일 날입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 15분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예전에는 자전거를 탔지만 작년에 넘어진 뒤로는 무서워서 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걷다가 이따금 숨이 차서 멈춰 서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벤치를 찾아 앉아 무심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쉽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불안이 가슴을 스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약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그것이 제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뿐인 딸에게도 생활이 어렵다는 말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두어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딸은 맞벌이로 바쁘고 사위와 중학생 손자, 초등학생 손녀까지 4식구입니다. 도심의 아파트에 살고 있어
제 집에서는 지하철로 50분쯤 걸리는 거리입니다. 엄마, 잘 지내? 뭐 불편한 건 없어? 아무것도 불편한 거 없어. 그러니까 걱정 말아라. 전화로는 늘 그렇게 대답합니다.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로. 그래도 해가 갈수록 몸은 생각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는 동네 마트에서 일주일에 2번 물건 진열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무릎 통증이 심해져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엌에 서 있는 시간도 예전보다 힘에 부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외톨이인 것은 아닙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옥순 씨와는 일주일에 1번 차를 마시는 사이입니다. 그이도 남편을 먼저 보낸 처지지요. 같은 처지이기에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동네 채소 가게 주인은 언제나 채소를 조금 더 넉넉히 담아줍니다. 덤이에요 하는 그 작은 친절에 저는 몇 번이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앞날을 생각하면 불안이 쌓여만 갑니다. 몸은 점점 약해진다. 그런데 병원비는 오른다. 연금은 늘지 않는다. 혼자서 살아가기에는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심경에 놓여 있을 때 딸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제 조용한 삶에 파문을 던지게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화는 벚꽃이 지기 시작하던 4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마침 제가 반으로 자른 사과를 먹으며 텔레비전 재방송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였지요. 오랜만에 울린 전화에 허둥지둥 일어서다 무릎이 시큰하게 아팠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높았고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은 기색이었습니다. 잘 지내지? 실은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전화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말에 저는 무슨 나쁜 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하고 순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엄마, 요즘 혼자 괜찮아? 지난달에 전화했을 때 무릎이 아프다고 했잖아. 분명 지난달에 무심코 무릎 아픈 이야기를 입 밖에 내고 말았습니다. 딸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곧바로 별거 아니야 라고 얼버무렸지만 딸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은 말이야, 나랑 그이랑 얘기했는데 엄마 이제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살지 않을래? 예상도 하지 못한 말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몸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게 된 것은 느끼고 있었고 앞날에 대한 불안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으로 먼저 같이 살고 싶다고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딸의 말은 기쁨과 망설임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니, 그래도 얘야, 너희들 생활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가면 폐가 되지 않겠니? 무슨 소리야? 엄마는 내 부모잖아. 폐가 되긴 뭐가 돼? 게다가 요즘 흉흉한 사건도 많은데 혼자 사는 엄마가 늘 걱정됐단 말이야. 딸의 목소리에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불안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네 가족의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사위는 42, 회사에 다니느라 바쁘고 퇴근도 늦다고 들었습니다. 손자는 14, 중학교 2학년, 손녀는 11살, 초등학교 5학년. 결코 넓지 않은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말이다, 너희 아파트 좁잖니? 내가 있을 자리가 있겠어? 괜찮아. 거실 옆에 작은 방 지금은 창고처럼 쓰고 있는데 치우면 엄마 방으로 쓸 수 있어. 딸은 이미 구체적으로 생각해둔 모양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네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 확실히 요즘은 혼자 장을 보러 가는 것도 큰일입니다.
지난주에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대로 혼자 살다가 만에 하나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래도 39년을 살아온 정든 이 집을 떠나는 것은 서운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 눈에 들어오는 창밖 풍경, 저녁이 되면 비쳐드는 노을빛, 부엌벽에는 몇 개의 자국이 있는데 저마다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이 흠집은 남편이 새 냉장고를 들여올 때 생긴 것. 저 그을린 자국은 딸이 초등학생 때 요리에 실패한 흔적. 추억이 이 집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2주 뒤 딸과 사위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딸은 거실을 둘러보며 역시 정겹네라고 웃었고 사위는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함께 살면 서로 안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위의 차분한 말투에 저도 조금은 마음이 풀렸습니다. 두 사람은 제 살림살이를 둘러보았고 딸은 냉장고 속이 텅 빈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제대로 먹고 있는 거야? 그럼 그냥 낭비하지 않으려는 것뿐이야.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 제 마음은 조금씩 딸의 제안 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확실히 이대로 혼자 살아가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함께 살면 쓸쓸하던 식사 시간도 달라지겠지. 손주들과의 대화도 늘어날지 모른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분명 힘들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시간에 일어나 좋아하는 것을 먹고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에 대한 갈등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현실은 그런 마음을 밀어내버릴 만큼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저축은 줄어들기만 하고 몸은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기대도 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나이에 처음 느껴보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75해를 살아오며 처음으로 딸네 가족과의 동거를 결심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을 때 작은 여행 가방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추억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남편과 둘이 찍은 사진이 복도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나 다녀올게요. 가만히 중얼거리며 저는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딸의 집은 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12층짜리 아파트의 8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 문을 열면 현관에서 거실과 주방이 한눈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 방이야. 딸이 안내해 준 곳은 거실에 붙어있는 6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좁지 않으세요? 사위가 마음을 써주었지만 창밖으로는 공원의 초록이 보이고 아침이면 기분 좋은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딸이 마련해준 작은 침대와 서랍장뿐이었지만 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마치 손님처럼 대접받았습니다. 엄마, 뭐 마실래? 오늘 저녁은 회로 했어. 엄마 좋아하는 도미도 사왔어. 딸의 배려가 고마워 오길 잘했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손주들과의 시간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중학생 손자는 조금 수줍음이 많았지만 할머니, 장기 둘 줄 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하고 말을 걸어 주었습니다. 초등학생 손녀는 호기심이 왕성해서 날마다 제 방에 얼굴을 내밀고는 할머니, 학교에서요, 사슴벌레, 애벌레를 찾았어요.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보세요, 보세요 하고 말을 걸어줍니다. 그 순수한 미소에
저도 자연스레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동거 생활이 2주, 3주 이어지는 사이 제 마음에는 조금씩 위화감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제 자리가 이 집안에 없는 것 같다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만 거실 식탁으로 불려나가고 그 밖의 시간은 제 방에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소리가 신경 쓰이지 않을까 걱정되고 전화도 되도록 작은 목소리로 하게 되었습니다. 목욕도 모두가 씻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제일 눈치가 덜 보인다는 생각에 자연히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데. 딸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의 지친 표정을 보면 괜한 부담은 지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날 딸이 바빠 보이길래 저녁 준비를 도우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채소를 꺼내 묵묵히 썰기 시작하자 딸이 부엌에 들어와 조금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아, 엄마 고마워. 근데 그 당근은 다른 요리에 쓰려고 남겨둔 거였는데.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걸렸습니다. 미안하구나. 몰랐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손을 멈췄습니다. 딸은 괜찮아. 다른 걸로 하면 되니까 라고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살짝 스치는 짜증을 느낀 것은 제 착각이었을까요? 그 다음 날부터는 무언가를 돕기 전에 반드시 이거 해도 되니? 하고 묻게 되었습니다. 제 집이었다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손님처럼 처신해야 한다. 그런 감각이 날이 갈수록 강해져 갔습니다. 가족의 식탁에 앉아 있어도 대화에 끼지 못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밥을 먹는 일이 많아졌고 엄마 오늘은 어땠어? 라고 물어도 늘 똑같이라고 짧게 대답할 뿐 실제로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 존재감은 이 집 안에서 서서히 옅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저 함께 살게 해주는 것뿐인지도 모른다. 그런 쓸쓸함이 제 가슴에 조용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지 2달쯤 지난 장마가 시작될 무렵의 일입니다. 밤 10시가 지나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거실 조명도 꺼져 있었지만 소파에는 딸과 사위가 앉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자코 지나치려 했지만 그때 귀에 들어온 말에 발이 멈췄습니다. 솔직히 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신경 쓸 줄은 몰랐어.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좀 지치기 시작했어. 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이 들렸습니다. 거봐, 우리 집이 원래 그렇게 넓지도 않잖아. 목욕 시간도 저녁 준비도 텔레비전 소리까지 다 신경 써야 하게 됐고, 알아. 그래도 그렇다고 나가주셨으면 하는 건 아니잖아.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이대로 계속은 솔직히 힘들지도 몰라.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특히 이대로 계속은 솔직히 힘들지도 몰라 라는 말이 무엇보다 강하게 울렸습니다. 딸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일과 집안일, 육아에 쫓기는 와중에 나이든 어미 뒷바라지까지 하려니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좀 더 눈치껏 도움이 될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 이상 무엇을 하면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빙빙 맴돕니다. 저는 물 마시는 것을 단념하고 살며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무언가가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대였을까, 신뢰였을까, 아니면 자존심이었을까. 어쨌든 소중히 여겨온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은 한숨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과 손주들과 가족이 될 수 있다면 하는 어렴풋한 기대를 품고 이곳에 왔건만 지금의 저는 그저 성가신 짐일 뿐인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튿날 아침 딸은 여느 때처럼 밝게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엄마 빨래 너는 것 좀 도와줄래? 하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얼굴은 어제와 다름없었지만 저에게는 웃는 얼굴을 돌려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딸의 말과 어젯밤들은 속마음 사이에 간극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심정이었습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어느새 변해 있었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무렵 손녀는 제 방에 자주 놀러와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할머니 방에는 곰팡이 냄새가 나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하면 할머니 그거 어제도 들었어요 라며 노골적으로 싫은 표정을 짓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친구와 쇼핑을 다녀온 뒤 저녁 식사 때의 일입니다. 제가 오늘 친구랑 쇼핑 다녀왔다며 뭘 샀니? 하고 말을 건네자 손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친구랑 쇼핑 간 거 할머니가 어떻게 알아요? 엄마는 왜 그런 걸 일일이 할머니한테 말해요? 그 말에 딸이 미안해요 하고 사과하는 옆에서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대화가 이토록 어려운 것이 될 줄은 그 뒤로는 제가 먼저 손주에게 말을 거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할머니 왠지 피곤해 보이네요 라는 말을 들으면 괜찮아 라고 웃는 얼굴로 대답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커다란 공허가 번져가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손주들에게 가까운 가족이 아니라 어쩌다 함께 살게 된 남의 집 노인일 뿐인가.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는 인사를 하면 씩씩하게 답해주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짧은 대화라도 마음이 통하는 실감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지금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을 텐데 어째서 이토록 외로운 것일까? 일요일 아침 저는 조금 일찍 일어나 가족을 위해 된장국을 끓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무와 유부로 간단한 된장국을 끓여 가족이 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처음으로 부엌에 들어온 딸은 된장국 냄비를 보고 분명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거 끓여준 거야? 마음대로 해서 미안하다. 그래도 다 같이 먹을 만큼 있으니까 괜찮으면 먹어봐.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딸은 조금 곤란한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뒤 사위와 아이들이 일어나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아무도 된장국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로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 불려나가 둘이서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일말인데 말하기 좀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의 식사 규칙이 있어서 지호는 된장국 건더기 중에 물을 싫어하고 그 애는 국물간에 예민해 마음대로 만들어 놓으면 곤란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딸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줄곧 제 나름대로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해온 일들이 도리어 폐가 된다고 단정 지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 딸은 이어 말했습니다. 가능하면 빨래나 청소도 손대기 전에 한마디 해줬으면 해. 우리도 우리만의 방식이 있으니까.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것은 이미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아 달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 이제 쓸데없는 짓은 안 할 테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던 것을 저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두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몇십 년을 가족을 위해 움직여온 이 손이 이제는 방해가 된다는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정답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결론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거한 지 석 달. 제 세계는 이 6평 남짓한 방 안이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틀 무렵과 함께 눈을 뜬 아침, 창으로 비쳐드는 옅은 빛을 바라보며 저는 한 가지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밖에서는 작은 새의 지저귀이 들리기 시작하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동거한 지 어느덧 넉 달. 처음에는 가족의 정을 깊게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생활이었지만 이제는 배려와 조심스러움 사이에 끼어 옴짝달싹 못하는 나날로 변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해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존재를 잊힌다. 제 방에 틀어박히는 수밖에 없는 매일이 어느새 감옥 같은 감각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얘야, 이따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응? 무슨 일 있어? 별일아냐. 그저 잠깐 시간을 내줬으면 해서. 아침 식사를 마친 뒤 거실에서 둘이서만 마주 앉았습니다. 딸은 아르바이트 나갈 준비로 부산에 보였지만 제 앞에 앉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얘야, 나 말이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 살던 곳으로 돌아갈란다. 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뭐 불만이 있었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아니야.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오히려 이렇게까지 잘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말이다. 역시 나는 누군가의 생활 속에 녹아드는 게 맞지 않는 사람인가 봐. 내 자리에서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서로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해. 딸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혼자 생활하는 거 괜찮겠어? 연금도 적다고 했잖아. 괜찮아. 넉넉하진 않아도 스스로 정한 삶이 마음이 편한 법이란다. 제 말에는 잔잔하지만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솔직히 딸이 조금이라도 붙잡아 주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딸의 표정에 떠오른 것은 당혹감과 그리고 감추지 못한 안도감이었습니다. 다음 주말 저는 짐을 꾸렸습니다. 가져온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여름옷, 겨울옷, 각각 몇 벌의 옷과 사진, 손에 익은 물건들, 전부 살던 집에서의 조용한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작은 짐이었습니다. 딸은 복잡한 표정으로 제 짐 싸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겠어? 하고 몇 번이나 물어왔습니다. 걱정해 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폐에 끼치지 마라 달라는 뜻도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헤어지던 아침 현관에서 제가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있으니 딸이 살며시 등에 대고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또 언제든 와도 돼. 그래, 고맙다. 그때는 그냥 손님으로 편하게 와. 그 말에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손님, 가족이 아니라 손님. 그것이 우리 관계의 한계인 것일까요? 눈에 살짝 눈물이 맺힌 것을 느꼈지만 딸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딸의 얼굴에 떠오른 안도한 표정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팠지만 동시에 저 자신도 해방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또 혼자만의 생활이 시작되는구나. 아파트를 나서 역으로 향하는 길, 초여름의 바람이 뺨을 어루만지고 지나갔습니다. 75해를 살아오며 또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는다. 불안도 있지만 제 발로 서서 걸어갈 각오는 서 있었습니다. 집 열쇠를 여는 순간 정겨운 공기가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조금 먼지가 안고 싸늘하게 식은 방, 그래도 이곳에는 제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니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다녀왔어요 하고 작게 중얼거리며 오랜만에 우리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돌아와서 처음 일주일은 청소와 정리에 쫓겼습니다. 넉 달을 비워둔 집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습니다. 곰팡이가 핀 자리를 정성껏 닦고 무릎께까지 자란 잡초를 뽑으며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한 상황입니다. 한 달 60만 원의 연금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국리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마트가 문 닫을 무렵에 가면 반값 스티커가 붙은 식재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수도세와 관리비도 세세히 아낍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빨래를 하고 낮에는 전기를 거의 쓰지 않는 생활. 궁리하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르며 저는 조용히 하루하루를 쌓아갔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 시니어를 위한 건강체조교실 전단지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파트 회관에서 열리는 무료 교실입니다. 망설이던 끝에 참가해보니 또래 여성들이 화기애애하게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 이쪽으로 오세요. 말을 걸어준 것은 70대의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이의 다정한 미소에 긴장이 풀려갔습니다. 이 아파트에 오래 살았는데 잠시 집을 비웠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는 3년 전부터 다니고 있어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주 화요일 이 교실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체조가 끝난 뒤 차 마시는 시간에는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과 고민이며 일상을 나눕니다. 혼자 사는 지혜 주머니라 불리는 80대의 어른신에게서는 살림의 국리를 배웠습니다. 채소는 소분해서 얼려두면 오래가요. 전기장판은 전기세 절약이 된답니다. 조금씩 제 생활의 빛깔이 되돌아왔습니다. 딸과는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한 달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뭐 불편한 건 없어? 예전이라면 괜찮아라고 얼버무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가끔 무릎이 아프긴 한데 아파트 건강체조를 다니기 시작했단다. 재미있어. 딸의 목소리에는 조금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그 뒤로 딸과는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알려주는 딱 알맞은 거리감입니다. 2달 뒤에는 역 앞 찻집에서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학교 자유연구로 아파트 식물을 조사하고 싶은데 알려주실래요? 손녀의 갑작스러운 전화에 저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녀와의 시간은 함께 살 때보다 더 알찹니다. 억지로 거리를 좁히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 집에서 내 속도로 산다. 그것은 나이를 거듭한 지금이기에 소중히 하고 싶은 자유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정직하게 살아갈 용기를 저는 75에 손에 넣은 것입니다. 창가에 앉아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조용한 하루가 저물어 가려 합니다. 75인 제 작은 세계는 예전보다 확실히 풍요로워졌습니다. 딸과의 동거는 실패로 끝났지만 거기서 배운 것은 큽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지붕 아래서 사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거리를 둠으로써 마음은 오히려 가까워지기도 한다. 이제는 두어 달에 한 번 딸내 가족과 식사하는 시간이 진정한 의미의 가족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이를 거듭한다는 것은 나다움을 조금씩 갈고 닦아 가는 것. 젊은 시절에는 주위의 눈만 신경 쓰며 일해야 한다는 틀에 자신을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진정한 나 자신과 만나는 일이라는 것을, 앞으로의 인생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소중히 제 발로 서서 제 선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의 체조, 일주일에 한 번의 모임, 이따금씩 걸려오는 전화, 작은 행복의 쌓임이 제 인생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이에 관계없이 자신의 자리를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결국은 주위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인생에 너무 늦은 때란 없는 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기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분에게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